안녕하세요. 자, 반려동물 장례학 수업을 맡은 최윤진입니다. 반려동물 장례학 2주차 1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에는 이 수업의 전체 구성을 소개하는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현재 반려동물 산업이 어떤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례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편하게 꺼내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되려는 여러분들의 이 주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담담하게 이 주제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죽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이해 위에 장래의 의미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 장례학 수업에서는 슬픔에 머무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도와주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 장례학 2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주차 1교시에는 목차를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반려동물의 장래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론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생명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이 생물학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보호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의 죽음 원인입니다. 자연사, 질병사, 그리고 사고사, 안락사, 이 네 가지의 죽음의 형태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보호자의 심리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자의 감정 반응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가 어떤 감정을 겪는지, 그것이 왜 정상적인 반응인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래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장래가 단순히 사체 처리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또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총 4파트로 구성되어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의미에서 죽음의 본질을 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멈추는 현상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더라도 심폐소생술로 다시 뛰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죽음이 심장이 멈췄다는 의미의 그것, 음, 정의라 볼 수 없고 죽음의 정확한 정의는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멈춘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그리고 죽음도 늙고 이게 이 늙다라는 거에 조금 마음이 저 이제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 그러면서 이제 생명체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도 개도 고양이도 모두 파충류까지도 그 어떤 생명도 그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생명이 지닌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장래 지도사로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먼저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움이나 금기의 영역, 그런 모든 생명이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마무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첫 번째 전문가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의 죽음의 의미로 가서 보시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더 이제 보호자분들이 받아들이기에 훨씬 더 힘든 과정 중에 하나, 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개나 고양이를 잃으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동물인데 뭘 그렇게 슬퍼해? 라든지, 뭐, 다시 한 마리 데려오면 되잖아? 라든지.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마리 뭐 갔으니까 한 마리 더 키울 수 있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나머지 강아지 또 키우면 되지. 뭐, 이렇게. 괜찮아? 가 많은데, 이제, 지금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주변에서도 많이 존중해줘야 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만날 보호자들에게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또 같이 가족이 올 때 특히 더 많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도 어, 여러분들이 많이 펼쳐 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들을.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는 존재, 그리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내 옆에서 위로가 되어준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배우자보다도, 그리고 자식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죽음은 보호자에게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을 잃는 것과 동일한 무게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장례지도사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감의 출발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려동물이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약간의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할 때 보호자분들이 어, 자식을 잃은 그런 고통을 많이 느끼시는 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과정이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는 이 죽음을 단순히 업무로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자의 이 깊은 슬픔을 또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로 또 하나를 보시면 1인 가구로 혼자 살면서 반려묘를 한 14년 키워온 이제 60대 여성 보호자가 계셨는데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이제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고양이가 함께 있고 반겨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들어가기가 무섭다. 집이 너무 조용할 것 같다. 라고 하셨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안에 이제 가족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공허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도 포함이 되어서 자격증 위주의 수업이어도 장례지도사로서의 마음도 조금 보호자와의 공감,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수업을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반려동물의 죽음 원인의 이해로 두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나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원인이 각각 다르다면 보호자의 심리 상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상담에 임해야 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으로 인해서 장기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면서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최근에는 수의 의료가 수의 의료 기술의 발달로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많이 산다라는 편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소형견을 15년에서 16년은 기본으로 키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연사의 경우에 보호자는 대부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령의 반려동물을 곁에서 키워와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함께 한 만큼 상실의 깊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질병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암, 심장 질환, 신부전, 이런 만성 질환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이 경우는 진단을 받고 진료를 하고 치료를 시작한 순간부터 보호자가 긴 싸움을 해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을 오가고 그리고 약을 먹이고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나빠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호자는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수록 보호자의 심리적 준비 기간도 길어지지만 동시에 내가 더 좋은 병원에 또 더 좋은 진료를 했더라면 이라는 죄책감도 깊어지는 것이 질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상담을 할 때 이런 보호자를 만난다면 매우 지쳐 있고 복잡한 감정 상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고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충격이 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고사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사 이 부분인데 이것은 보호자에게 가장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죽음입니다. 교통사고로 그리고 추락사 그리고 질식 다른 동물과의 싸움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반려동물을 잃는 것입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산책하던 아이가 오후에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겠습니까? 어, 상상을 아무도 못 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는 극심한 심리적 충격과 함께 분노, 자책,
또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왜 내가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그때 줄을 왜 놓쳤을까? 왜 잡고 있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고사가 보호자를 만날 때는 특히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말보다 침묵과 존재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어떤 보호자분이 오셨을 때 현관문을 열고, 어, 이제 1층 단독주택에서 현관문을 열고 골목길입니다. 차가 어, 일방통행길 그곳에서 현관문을 살짝 열려 있는 상태로 조금 열린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나올 때 강아지가 그 사이에 툭 하고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행하던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보호자에게도 그리고 강아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운전을 하고 나오던 분도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분은 자동차 운전하시는 운전사분은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보호자분은 이제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강아지를 끌고 동물병원으로 오시고 이거는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즉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속도가 또 빨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부분으로 이렇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한 안내 정도만 이제 장례와는 다르게 동물병원에 있을 경우에는 안내 정도만 할수 사망 선고죠. 죽음에 대한 설명만 드릴 수 있었고 보호자분은 계속 우시느라고 바쁘셨습니다. 이렇게 우시느라고 어떻게 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꽤 있으셨고 하시는데 우리 아이 어떡하냐라고 잠깐 나왔는데 하면서 이제 원망은 또 이제 아저씨한테 또 이제 운전하시는 분한테 왜 그때 차가 와서부터 하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보호자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문을 열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 틈으로 정말 조그만 틈이었는데 그 틈으로 강아지가 보호자를 따라 나왔던 거. 이게 상황이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위로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번째 안락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의 경우를 보시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또 가장 복잡한 감정을 남기는 죽음입니다. 안락사란 회복 가능성이 없고 극심한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수의사의 판단하에 인도적으로 생명을 마감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호자가 직접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힘든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낍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안락사 후에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너를 죽인 것 같아 라든지 조금 더 기다려 볼 걸 이라는 후회의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죄책감이 가장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긴 하지만, 그냥 하루만이라도 더 같이 있을 걸, 이러는 생각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선택해서 보내줘야 하는, 내가 너의 죽음을 선택해서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음,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복잡한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례 지도사로서 이 보호자를 만날 때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라든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됐잖아요. 라든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순간 보호자에게서는 자신의 죄책감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말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이 아이의 질병 때문에 사망을 했는지 사망 원인을 물어보고 차트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체 처리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아이의 상태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보호자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아이가 질병이 있었나요? 어, 언제 사망을 했나요? 라든지 많이 아팠나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대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가 힘드셨겠어요? 이 한마디면 보호자에게는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의 죽음 원인에 총 네 가지의 단락을 좀 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보호자의 감정 반응 이해라는 주제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정을 보실 텐데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들이 경험하는 감정들입니다. 죄책감, 공허함, 상실감, 우울감, 어,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내가 더 잘 돌봤다면 더 오래 살았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반려동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온 보호자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뭔가를 놓친 게 있는 게 아닐까라든지 더 일찍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더 빨리 수술을 시켰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설사를 하자마자 갈 걸, 조금 지켜보지 말 걸, 2, 3일 더 지켜보지 말 걸, 이런 병원에 바로 데려갈 걸, 이러한 생각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허함입니다. 매일 아침 밥을 주던 그릇들 그대로 있고, 또 산책 나갈 때 꺼냈던 목줄들이 그대로 걸려 있다라는 거, 밤마다 내 발밑에서 웅크리고, 또 자리를 자던 그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항상 있던 뭐 소파 자리, 항상 강아지가 누워있던 자리, 그런 빈 자리가 주는 공허함을 공허감으로 말로 설명하기가, 말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빈자리가 주는 공허감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상실감도 큽니다. 퇴근하고 나면 뛰어나와서 반겨주던 애가 없거나, 이제 집에 가기 싫어요. 라든지, 이러한 감정들,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뛰쳐나오지 않는 이러한 것들의 상실감도 가장 큽니다. 반려동물이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줬던 분들에게는 그 루틴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또 우울감과 무기력도 나타납니다. 식욕이 없어지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나 눈물이 갑자기 나는 증상들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펜노스 증후군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2교시 때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이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자분들 중에 애기 이빨 있죠. 처음 나는 유치를 모아두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평생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장례 지도사로서의 이 보호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애도 과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야 보호자에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호자가 자신이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요? 라든지 그냥 동물인데 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 감정을 평가하거나 조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라든지, 이제는 이렇게 해보세요. 같은 말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보호자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공감, 경청,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장래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아마 검은 옷, 영정사진, 화장장 같은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장래의 형식적인 면입니다. 하지만 장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보호자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은 현실을 어느 정도 형식과 시간을 통해 천천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장래가 없다면 그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과정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존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보호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려요 라는 말에 많은 무게감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상당한 무게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을 정리하고 추모하는 의식입니다. 함께한 시간을 마음속에 정리하고 그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래가 끝이 아니라 기억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 장래의 특수성은 장래는 인간 장래와 감정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슬픔의 깊이도 이별의 아픔도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보호자의 감정을 다루는 것과 동시에 동물의 신체적 처리, 절차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문가인 실무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이 직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학습 정리 맨 밑에 넣었는데 그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보호자에게는 깊은 정서적 사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원인이 다르면 보호자의 심리적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 자연사, 질병사, 사고사, 안락사가 각각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장례는 단순한 처리 절차가 아니라 이별을 받아들이고 존엄을 지키고 기억을 남기는 의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차분해지는 수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2교시 때 수업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